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의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지난 15편에서는 리투아니아의 책을 통해 출판을 시작, 책 밀수꾼 이야기, 국립도서관과 국제도서전까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리투아니아를 바라보시겠다면서요? 네, 오늘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국연합의 왕실인 요가일라, 폴란드 말로는 야기에우어 왕조에서 리투아니아를 바라볼 거예요. 왕실의 여인들, 그 중에서 리투아니아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맺었던 3명의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비컨 역사 2편에서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의 귀족 중심 정치구조,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외부 위협 요인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막상 왕이나 왕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시 동군연합 정치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폴란드에 있다 보니까 리투아니아 내에 얼마 체제하지 않았던 왕실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렇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 왕실 인물 중에서도 크라쿠프보다 빌뉴스를 더 사랑했던 인물들도 있거든요. 그중 왕비들의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와 특별히 연을 맺은 왕비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왕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사람이 한 군주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결혼했던 2명의 부인이었어요. 일단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의 시초, 요가일라 대공이죠. 폴란드 왕으로서는 부아디스와프 2세. 예,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영웅 비타우타스 대공의 사촌으로 그 두 사람 간의 그 두 사람이 경쟁과 대립을 많이 반복했었잖아요.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세 왕비는 이 요가일라의 증손자인 지기만타스 2세 아우구스트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보나 스포르자, 그 다음 첫 번째 왕비 엘리자베타 합스부르크, 그리고 두 번째 왕비 바르보라 라드빌라이테, 이렇게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은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또 16세기 리투아니아, 더 나아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국연합 전체의 정치 문화에 매우 큰 흔적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나스포르자, 엘리자베타 합스부르크, 그리고 바르보라 라드빌라이테.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보나스포르자부터 시작해보죠. 그나저나 스포르자 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공작 가문이 떠오르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나요? 맞습니다. 보나 스포르차는 밀라노 공작 잔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를 아버지로 두고, 그다음 스페인 왕실 혈통의 반계였던 나폴리 왕국의 아라곤 가문 공주였던 이사벨라를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이지만 태생부터가 당시 국제 정치와 아주 밀접했습니다. 스포르자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루도비코 스포르자인데 어두운 피부톤 때문에 무어인 같다고 일모로라는 별명으로도 불렸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후원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이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에 있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 군사 요새로 밀라노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스포르자 성도 지었고요. 네, 일모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일모로 하면은 보통 모델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흥미로운 건 이 루도비코 스포르자가 보나 스포르자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 관계가 단순한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나가 태어난 바로 그해 보나의 아버지 잔 갈레아초가 암살을 당했고요. 그래서 루도비코가 그 공작 자리를 찬탈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도비코는 능력도 출중했지만 야심이 가득한 우리 역사로 따지면 수양대군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이었지만 원수이기도 했죠. 그럼 보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겪으면서 자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나는
밀라노에서 일모로의 사실상 감시 아래 어린 음.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 밀라노 궁정이 더 이상 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1499년 다시 한번 또 변혁이 생기는데 프랑스의 침공으로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몰락을 했고 그리고 밀라노가 프랑스령이 되면서 상황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럼 보나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예, 보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남이탈리아로 내려갑니다. 음. 뭐 지금은 이탈리아 남부 바리로 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이 지역은 나폴리 왕국의 일부였고 당시에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대신 비교적 안정된 영지에서 평화로운 영지에서 성장하게 된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 이사벨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사벨라는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나에게 라틴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궁정 예절뿐 아니라 영지 관리, 재정 감각, 외교 문서 읽는 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보나는 이 시기에 그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탈리아 남부에서 잘 지내던 보나가 어떻게 리투아니아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에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16세기 초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이탈리아 남부의 아라곤 혈통을 잇는 보나에게는 또 강력한 후견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보나는 1518년 지기만타스 1세, 그러니까 폴란드식으로 읽으면 지구문트 1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27살이나 차이가 나네요. 지그문트는 보나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2살이나 네, 많은데요. 맞아요. 2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기만타스 1세는 이미 중년이었고 보나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그 보나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었어요. 보통 나오는 얘기는 미모보다는 지성과 야심이 돋보인다라는 기록이 더 많아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조합이었던 애매한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택이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만큼은 견고했었군요. 거기에 또 중요한 점은 지기만타스 1세가 보나에게 상당 부분 정치를 맡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었는데 반대로 보나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보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 운영자로서의 보나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나요? 네, 보나 스포르차가 가져온 변화는 그냥 여인이 가져오는 궁정 문화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훨씬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농업과 재정 부분 개혁이었습니다. 왕비가 농업과 재정에 손을 댔다고요? 네, 보나는 왕실 직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탈리아식 선진 토지 측량과 그 수확량 관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곡물 생산이 안정화됐고요. 왕실 재정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이 그래도 16세기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보나가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생활 개선뿐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까지 다진 거잖아요. 예,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의 식문화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는 되게 생소했던 채소들, 토마토 같은 것들은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이거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 문화가 확산되는데 보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해요. 특히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식 요리가 궁정에 널리 퍼진 거는 보나의 계기였다고 하는 얘기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나의 영향력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뿐이네요. 파스타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보나는 이렇게 생활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재정, 토지 관리, 모두 영지 관리까지 모두 다
국가 관리의 국가 운영의 일부라고 보았던 거죠. 또 외교적으로도 큰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보나는 아라곤 가문이었으니까 합스부르크 가문과도 뭐 가깝진 않지만 먼 혈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그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궁정과도 연락을 하면서 국경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기도 했었어요. 동군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펼쳤다고 할 수 있죠. 건축과 문화 쪽에서도 흔적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되는데, 그 리투아니아 대공궁전의 현재 모습은 20세기에 복원되었지만 그 원형은 보나스포르자의 시대 16세기의 정비 및 확장된 궁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리투아니아 대공궁전 박물관에 가보면 중세 요새라기보다는 르네상스의 궁정에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에 더해 보나는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와 장인 그리고 예술가들을 궁정으로 초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궁정의 장식, 정원 구성, 실내 공간 감각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밀라노에서 보았던 궁정 문화, 아마도 뭐 작은 할아버지였던 일 모로의 궁정을 통해서 접했을 그 감각을 리투아니아에 옮겨 놓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리투아니아에 가져온 왕비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보나는 그 문화는 통치의 일부라는 감각을,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감각이죠. 이미 몸으로 익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재정으로 나라의 뼈대를 세웠고, 그리고 건축과 예술로 그 위에 얼굴을 입혔던 거죠. 다만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네. 보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였고요. 타협보다는 뭔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귀족들, 특히 대귀족층들과는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농업개혁이나 재정 개입도 귀족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귀족들은 보나를 두고 뭐 외국에서 온 왕비가 뭐 너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 뭐 설쳤다, 뭐 이런 평가를 했을 거예요. 이러한 반감은 남편인 지기만타스 1세가 먼저 사망하고 아들인 지기만타스 2세가 즉위하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보나는 아들 치하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기만타스 2세는 당연히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왕비들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네요. 네, 보나스파르자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판 위에서 그러니까 엘리자베타 합스부르크 그리고 바르보라 라드빌라이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체제에 들어온 왕비 우리 엘리자베타 합스부르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합스부르크라면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타 합스부르크는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직계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스포르차와 달리 엘리자베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럽 강대 가문의 그 중심부에서 온 공주였죠. 그래서 이 결혼은 처음부터 그 사적인 결합이 아니라 명확한 결혼 조약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국제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왕비였어요. 그럼 그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왕 지기만타스 1세 그리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대공인 페르디난트 1세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치적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헝가리 왕위를 둘러싸고 헝가리 내 야기에우어 왕조 세력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은 우리가 저번 3편에 다뤘듯이 동쪽에서 계속 모스크바 공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은 서로에게 그 등을 보여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적을 하나라도 더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을 추진했던 거예요. 엘리자베타와 지기만타스 2세는 친척 관계니까 교황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을 것 네, 아마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 땐가 그쯤에서 이제 그 시집을 갔을 거예요. 그 야기의 우호에서 합스부르크 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왕실 통혼 구조 안에서 사실 두 사람은 오촌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그 교황의 허락까지 얻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이 결혼이 얼마나 그 외교 정치적으로 관리된 사안인지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나가 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기록에 나와요. 네. 네. 보나는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군연합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남편인 지기만타스 1세는 외교적 안정이, 군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엘리자베타가 왕비가 된 게 겨우 17살 때였는데요. 그 강성인 시어머니 보나 스포르차를 감당하기 아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기만타스 1세 생전에 지기만타스 2세가 이미 리투아니아 대공이자 폴란드의 공동왕으로 책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둘 다 왕비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보나는 자기가 늙은 왕비냐고, 늙은 왕비 취급을 받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니, 뭐 엘리자베타에게는 뭐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많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타와 지기만타스 2세가 주로 빌뉴스에만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시어머니의 눈총을 피해서 빌뉴스로 도망온 거죠. 빌뉴스는 그래서 엘리자베타에게는 뭐 정치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엘리자베타는 매우 조용하고 수능적인 인물이었다고 하거든요.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궁정 내 갈등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나 스포르차 군은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었던 거죠. 아마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엘리자베타가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버렸다면서요. 19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결혼한 지 불과 3년도 안 된 1545년에 사망합니다. 사인은 뭐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짧은 생애와 고립된 삶, 뭐 많은 상상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자베타는 리투아니아에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뭐 보나처럼 정치적 유산이나 뭐 건물 같은 걸 남긴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엘리자베타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빌뉴스에서 보냈고, 그래서 사후에는 빌뉴스 대성당, 그 지하 납골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외교 조약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리투아니아 역사 속 인물로 기억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보나 스포르차처럼 능동적으로 판을 짜진 못했지만 이 복잡한 정치의 균형을 위해서 희생된, 하지만 현재까지도 기억되는 인물이 엘리자베타 합스부르가이테이군요. 그게 네. 리투아니아식 발음이에요. 맞아요. 이 다음 왕비는 완전히 또 다른 결의 인물이라고 하셨죠? 네, 앞선 두 왕비가 국제 정치 산물이었다면 이제 바르볼라 라드빌라이테. 이 사람은 개인의 선택과 감정으로 역사를 흔든 인물입니다. 뭐 역사를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리투아니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사랑 이야기요. 근데 세 왕비들 중에서는 이름이 가장 낯섭니다. 앞에 두 왕비가 스포르차, 합스부르크, 좀 유럽 많이 안에서는 들어봤던 가문이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가문들인데, 라드빌라이테라는 이름은 듣고 보니 이제는 조금 알겠는데 리투아니아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성의 이제 네. 성이잖아요. 네. 예, 바르보라 라드빌라이테는 그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귀족 가문 라드빌라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외국 왕실에서 온 인물이 아니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르보라는 그 리투아니아 귀족 사회 한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고 빌뉴스와 그 주변의 삶의 무대로 삼았던 인물인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서는 왕이 신하의 여식과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고 맞지만 왕실 간 통혼이 당연시되는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런 인물이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외국 왕실의 공주랑 결혼을 하죠, 보통. 그래서 바르보라는 처음부터 왕비 후보가 아니었어요. 뭐 심지어 그녀는 한 차례 결혼도 했고 남편을 사별한 뒤에 조용히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리우스에서 지기만타스 2세 아우구스트와 만나서 정말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지기만타스 2세와 엘리자베타가 함께 빌뉴스에 머물던 기간이랑 겹치지 않나요? 엘리자베타가 좀 불쌍한데요. 기록을 보면 대충 아마 겹치는 걸로 음. 추정이 됩니다. 뭐 엘리자베타가 병약해서 지기만타스 2세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와 그 바르보라와의 관계가 겹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자베타 사망 이후입니다. 지기만타스 2세는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계셨잖아요. 부모님 몰래 바르보라하고 비밀 결혼을 해요. 비밀 결혼이요? 아니, 공동이긴 하지만 국왕이자 대공인데 왜 비공개로 결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혼은 그 모든 정치적 계산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시어머니 보나 스포르자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보나는 외국 왕비도 아닌 그것도 리투아니아 대귀족 가문의 여성이 왕비가 되면 그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보라를 국가를 위협하는 사적인 선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들과 대립을 했죠. 그럼 보나스포르자는 아들의 결혼 2번을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한 거네요. 네. 그럼 어려운 엄마예요. 네. 보나스포르자 말고 또 다른 반대 세력은 없었나요? 네, 바로 폴란드 귀족들이었어요. 리투아니아 귀족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거는 뭐 동군 연합의 균형이 리투아니아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귀족들은 국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통보했다는 통보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왕비 대관식을 거부하고 왕실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뭐 심지어는 결혼 자체를 무효화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대요. 그럼 그런 반대 세력에 지기만타스 2세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여기서 이제 지기만타스 2세의 성격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어머니랑 아마 성격은 그대로 비슷했던 것 같단 말이죠. 예, 의회를 설득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시간을 그럼 어떻게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르보라를 공개석상에 자주 동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비로서의 공식 행보도 최소화는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거리를 줄이는 대신 이미 결혼은 끝났고 나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은 한 번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버티기가 결국은 통합니다. 마침내 바르보라는 1550년 폴란드 왕비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로맨스 스토리가 아니죠. 그게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왕비로 공식 인정받은 뒤 그것도 뭐 몇 년도 아니야 몇 달 뒤에 바르보라는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551년 31살의 나이로 명을 달리합니다. 왕비로서 바르보라의 시간은 짧았네요. 정치적 투쟁을 이겨냈지만 운명을 이겨내진 못한 거고요. 그래서 바르보라가 리투아니아가 기억하는 비극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이유정 인턴님을 포함한 저희 셋이 교회편을 준비하면서 빌뉴스 대성당 지하의 납골당에 갔었잖아요. 그때 가이드분께서 리투아니아의 가장 유명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배경이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맞아요. 대성당에는 그리고 바르보라 말고도 지기만타스 2세 남편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타도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인물들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보나스포르자는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한씨가 떠오르고요. 엘리자베트 합스부르크는 고려시대 때 시집온 원나라 공주들이 생각이 나고, 마지막으로 바르보라 라드빌라이테의 경우 정조의 사랑을 받고 무녀세자를 낳았지만 또 다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의빈성 씨 생각이 납니다. 의빈성 씨는 특히 유명한 드라마인 이산,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네, 바르보라를 의빈성 씨에 비유한 거는 매우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조 이후 후사가 귀해진 조선 왕조가 사실은 세도 정치로 몰락하게 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도 야기에우어 왕조 대가 끊어지고, 그다음 왕을 이제 선거로 뽑게 되면서 귀족들의 힘이 강화되고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이 그 지기만타스 2세의 치하에서, 그러니까 루블린 조약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는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거듭나면서 쇠퇴를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 보나스포르자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는 저희가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며느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예, 보나스포르자는 이제 점차 권력을 잃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리로 돌아가서 바르보라가 사망한 지 6년 뒤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뭐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녀가 소유했던 그 남이탈리아 영지들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그때 이제 떠오르던 펠리페 2세에게 상속이 됩니다. 보나스포르차의 영지를 놓고 뭐 이제 가져갔던 스페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당연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까지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후로 그 유럽 국제 정치에 큰 파장이 또 일게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나스포르자는 지금 크라쿠프의 바벨 성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새 왕비의 이야기가 각기 다양하게 너무 드라마틱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네요.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한 단면을 바라보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편에서 다루지 못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그 시오노 나나미의 책 중에서 르네상스의 여인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슷하게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16편 왕비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